자,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금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에 대한 러브콜을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단일화 원칙에 좀 합의를 해달라. 그것이 필승 전략이 될 것이다 하면서 단일화 방식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공동정부를 이끌어가느냐, 정정당당한 단일화, 그러니까 100% 개방형 국민 경선으로 통합후보를 선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선택지밖에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율이 선거비 보전 기준이 10%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왔고요. 어제 오후 5시 넘어서 이 후보가 완주하겠다, 단일화 없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일부라도 여기 반영됐나요? 어떻게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돼요. 그거는 무관한데 이제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정치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제가 통계적인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네. 단일화라는 것이 왜 국민의힘에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단일화를 이 이벤트를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몇 %입니까? 0%죠. 0%입니다. 0%죠. 그런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 1 더하기 1은 2가 나올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5가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오죠. 또 1 더하기 1이 더 많은 또 2.5나 3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 중에서 하나가 나올 테니까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0이 아니에요. 적어도 같은 확률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확률적 분석을 통해서 33%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33.33333 이렇게 가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왜 고민을 하느냐. 본인은 대선까지의 단일화 효과를 생각하는 것과 대선 이후의 단일화 효과가 이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대선 때까지 내가 완주했을 때 얻는 효과, 대선 이후에 확실하지 않은 단일화를 하고 난 이후에 대선 이후의 효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뭐냐? 국민의힘의 접근 방식은 국민의힘이 얻어낼 수 있는 확률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준석 후보가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확률적 이익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모 핑계 가서처럼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라.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기준으로 하는 확률의 가치와 이익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얻게 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거죠. 자, 단일화 없이 본인이 완주했을 때는 완주했다. 이 이익이 얻는 확률적 이익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일화를 냈을 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겼을 때는 이긴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의 확률. 그다음에 결국 이기지 못하더라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그 이후에 변화하는 과정에 본인이 참여했을 때에 얻는 이익. 네. 이 확률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를 시켜야 또 이 부분을 이준석 후보에게 전달해야 단일화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김용태 위원장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으로 중도층 민심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도 중도층 민심입니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25, 이준석 14, 기타 1, 의견 유보 11입니다. 중도층의 경우도 일주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는 빠지고 김문수 후보는 좀 올랐습니다. 52에서 49로.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20에서 25로. 이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진보나 보수 성향의 응답자층은 안 변해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11일의 기간 동안 바뀔 수 있는 이 정치 성향은 중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3일간의 조사에서 5%가 변했죠. 네. 그러면 3일간에 5%가 변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11일이에요. 네. 3일 동안 5% 변화. 그럼 9일이면은 몇 %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배로 치면 15? 그러니까요. 그냥 그 산수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물론 네.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 방송을 보는 통계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배수도사의 확률에 대해서 또 확률적인 또 따져서 보실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선거라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것만 놓고 본다면 중도층의 변화. 적어도 중도층의
이 비중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라면 전체 판세의 변화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선거라는 것은 관성에 따라서 그대로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도 있고 1번. 네. 두 번째로는 중도층이 변화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속도만큼 변할지도 의문인 거고요. 세 번째는 중도층의 특징은 어느 쪽의 진영을 어느 쪽의 정당을 뚜렷하게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투표소를 안 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 속에서 자 자세히 보시면 이준석 후보를 보십시오. 한 번 예. 더 중도층의 그 후보자들 간의 지지율을 한 번 더 보시죠. 이준석 후보는 14%. 14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보다 높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 얻은 이 지지율보다도 중도층이 더 많아요. 그럼 중도층의 변화는 토론에 따라서도 지금 아. 변화의 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네. 자, 커피, 호텔 경쟁이 수많은 논란과 시각에 따라서는 이 민주당, 또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이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 오늘 우리 KBS에서 실시되는 이 2차 TV 토론, 가급적이면 채널도 KBS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3차 토론, 이 부분이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유권자별, 연령별 민심은 어느 후보에게 향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고 7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결과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금 색깔 구분이 되시죠? 20대 지지도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결과인데 이 연령마다 좀 특이점이 있나요? 있죠. 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네. 40대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민주당 지지 성향, 이재명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은 김문수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62, 63이죠. 그죠? 40대 62 이재명, 네네. 또 70대 이상 63 김문수. 그러면 20대는 좀 다양해요. 네네. 그런데 20대 가지고 20대의 유권자 숫자 가지고 이번 대선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글쎄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연령대가 어느 지금 연령대죠? 30대, 50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30대, 50대, 60대가 이번 대선에서 오히려 더 영향을 주는 연령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KBS에서 실시되는 TV 토론의 주제가 뭡니까? 사회, 연금, 예. 기후거든요. 가장 또 사회 통합입니다. 어느 이슈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30대, 50대, 60대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가 뭐 연금입니다. 아닐까요? 네. 연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연금 이슈가 굉장히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면 영향을 줄 수가 네. 다릅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왜 젊은 세대가 희생해야 되느냐? 또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받는 이 보험료가 적으면 되겠느냐? 또는 내는 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각신옥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복과 관련된 부분,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른바 포비아와 관련된 부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정치 보복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또 한국일보와 한국리서 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이런 이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집중 논의될 것 같아요. 네. 자, 누군가는 물어봅니다. 1차 토론과 2차 토론의 영향, 2차 토론이 저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훨씬 더 거라고 크다. 봅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후보들마다 다 봤을 테고 분석들도 다 들었을 테고 토론의 주제도 받았는데 링에 이제 오르기 전에 각 후보들마다 코치를 할 거 아닙니까? 또 전략 전술을 짤 테고 후보마다 어떤 전략으로 토론에 오늘 나설까 싶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예. 이재명 후보는 좀 여유라는 두 글자가 필요해요. 어떤 공격을 받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면서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타격감이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이거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도, 여유와 태도. 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인간입니다. 인간 김문수가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난영 여사와 유세를 했을 때의 효과가 좀 더 있다. 특히 이제 블루칼라와 자영업을 공략.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인간 김문수. 사람들은 좀 딱딱했던, 꼿꼿했던, 뻣뻣했던 원칙성의 김문수인데 인간, 지도자, 조금 더
공격적인 면도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분명히 재간이 있어요. 네네. 분명히 스마트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길 수 있는 후보냐, 당선될 수 있는 후보냐의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제3의 후보라는 거. 그러면 숙권할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집권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상대방의 후보를 이재명 후보를 또는 김문수 후보를 단순히 난처하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언어로 나도 숙권할 수 있는 정도의 지도자급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태도, 네. 이 이미지가 오늘 토론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이제 권영국 후보는 결국 이제 얼마나 진보성을 본인이 두드러지게 드러내느냐. 뭐 다른 어떤 목적보다는 그 목적이 제일 클 테니까요. 그걸 여하튼 1차 TV 토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가장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여론조사는 한번 그 결과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자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가를 묻자 바꿀 수 있다 74, 그렇지 않다 21, 19대 20대 때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20초 코멘트 가능하실까요? 어떤 걸 네네. 의미하는지? 이걸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좀 떨어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 조사를 보면서 투표율이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내가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선거 막판 커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